고대의 신화와 전설, 그리고 종교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이야기. 그것은 바로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홍수 이전, 이 지구에는 과연 어떤 문명과 인류가 존재했을까요? 과학과 전설, 미스터리가 얽힌 그 세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신화와 전설을 살펴보면 대홍수 이야기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신화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성경의 노아의 방주, 힌두교의 만우 이야기, 심지어 아메리카 원주민과 호주 원주민의 전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죠. 이 공통점은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어떤 대격변을 기록한 기억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홍수 이전에 문명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과학은 이 전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학자들은 대홍수 전설을 뒷받침할 만한 자연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약 1만 2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홍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해의 범람설이나 아라비아해의 변화가 그 예죠. 일부 고대 유적들은 지금 바다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인도 대륙의 해안 근처에서 발견된 드와르카 유적은 약 9,500년 전에 침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이곳은 대홍수 이전의 문명 흔적일까요? 홍수 이전의 인류는 단순한 원시인들이었을까요? 전설과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고대 문명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라는 고대 문명이 홍수로 사라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항해술, 건축, 그리고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문명이었죠. 하지만 이 전설은 대홍수 이전의 인류를 암시하는 걸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네피림,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거대 뼈들, 이들은 과연 실제로 존재했던 고대 인류일까요? 아니면 신화 속 존재에 불과할까요? 일부 고고학적 발견은 현대학계의 해석을 초월합니다. 고블레키 테페 같은 유적은 약 1만 1000년 전에 세워졌지만 당시 인류의 기술 수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유적들은 대홍수 이전 문명의 잔재일지도 모릅니다. 고대인들이 단순히 돌도끼를 들고 사냥만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마야 문명의 유적들은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을까요? 단순히 돌과 도구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약 2000년 전의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이 장치는 놀랍게도 현대의 컴퓨터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과연 대홍수 이전에는 더 발전된 기계들이 존재했을까요? 그렇다면 대홍수는 왜 일어났을까요? 신화에서는 이를 인류의 재화, 부패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시각에서는 지구 환경의 변화나 외부 요인을 지적하죠. 일부 과학자들은 약 1만 2천년 전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극심한 기후변화를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빙하기의 끝을 앞당기고 대홍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류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홍수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대홍수 이전의 인류는 단순히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문명, 고대의 지식,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흔적들. 우리는 과연 이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우리 삶과 환경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대홍수 이전의 인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밤과 비였습니다. 흐름 속에서 잊혀져가는 고대 문명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찬란했던 문명은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기원전 3100년경부터 3000년 넘게 번영을 이어갔던 이 문명은 왜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을까요?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여전히 서 있지만 그들이 지켜본 문명의 운명은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몰락에 얽힌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고대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선물로 불리며 시작된 이 문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꼽힙니다. 농업, 건축, 과학,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죠. 특히 피라미드, 스핑크스, 룩소로 신전 등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들은 지금도 세계인의 경애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문명도 결국 사라질 운명이었죠. 문명이 왜, 어떻게 쇠퇴했는지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입니다. 이집트 문명의 기초는 나일강의 범람이었습니다. 매년 일정한 시기에 나일강이 범람하며 비옥한 농토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기원전 2200년경 나일강의 범람이 멈추는 대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를 첫 번째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약 100년간 가뭄이 지속되며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국가 전역에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문명의 기반을 무너뜨린 첫 번째 도미노였던 셈이죠. 기후위기가 닥쳤을 때 강력한 지도력이 있었다면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그 시점에 내부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권위가 약해지고 지방 귀족들이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죠. 왕조가 단절되는 혼란이 이어지며 백성들은 점점 더 불안에 빠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법천지가 되어 고적들이 나일강을 점령했고 백성들은 폭력과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를 더욱 붕괴시켰던 겁니다. 이집트 문명이 힘들었던 또 다른 이유는 외부의 위협이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바다민족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침략자들이 동지중해 지역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포함해 히타이트와 미케네 등 여러 문명을 공격하며 불안을 조성했죠. 신왕국 시대 후반부 이 침략자들은 이집트에도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이집트는 점점 약화되었고 결국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의 외세에 의해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이후에도 다양한 왕조들이 번갈아가며 지배했지만 그 찬란했던 과거로 돌아가진 못했습니다. 기후변화, 내부 갈등, 외부의 침략, 그리고 종교적 혼란,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으로 그리스 문화가 유입되었고 이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집트는 완전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여전히 사막 위에 서 있지만 이집트 문명을 만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지금도 많은 이들을 매혹시키지만 그 몰락의 이유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기고 있죠. 여러분은 고대 이집트의 문명의 몰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멸망에 있어서 미스터리하거나 좀 신기한 그런 이야기는 일단 없고, 애매한 게 있다면 그 고대 이집트 멸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그 바다민족인데, 이 바다민족이 말 그대로 해적인데 그 가설에 따르면 이 바다민족이 메소포타미아랑 그리스 그리고 고대 이집트를 공격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많은 문명들이 절멸하거나 정치적 변화를 겪고 멸망했다라는 가설인데, 이 가설이 맞다면 그 청동기 시대가 붕괴하고 이제 그 철기 시대가 도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는 건데, 이 바다민족이 활동했다는 건 일단 문헌이나 고고학적 그 자료를 통해서 알 수는 있는데, 과연 이들의 영향력이 그 정도였을까? 라는 일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적극적인 견해보다 그 비판적인 견해가 더 많은데 자료가 많이 없어서 이제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생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들은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감정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간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던 돌고래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돌고래의 이름은 피터.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실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터의 삶은 비극적인 선택으로 막을 내렸죠. 오늘 우리는 돌고래 피터의 흥미롭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후원을 받은 한 실험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 실험은 마가렛 하우 로바트라는 여성 연구원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마가렛은 실험의 주인공인 돌고래 피터와 약 10주간을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돌고래에게 영어 단어를 가르치고 그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피터는 단순히 돌고래가 아닌 실험의 중심이었죠. 그는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마가렛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를 흉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과제는 헬로와 같은 인간의 언어를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돌고래의 해부학적 구조상 완벽한 발음은 불가능했지만 그는 가능한 한 인간의 소리를 모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인간과 동물 관계를 연구한다는 명목 아래 피터는 너무나도 특별한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연 서식지가 아닌 인공적인 수조에서 살아야 했고 인간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동물학자들은 이러한 환경이 피터에게 정서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끝나자마자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는 돌고래와 인간의 소통 실험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해 프로젝트를 종료했습니다. 피터는 더 이상 마가렛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다른 돌고래들과 함께 좁은 소조로 옮겨졌습니다. 피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렛과 유대감을 잃은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이는 곧 그의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1966년 피터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돌고래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 그들이 숨을 멈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삶을 포기한 것과 같죠. 피터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절망했고 결국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마가렛은 피터의 죽음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는 나를 잃고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피터의 이야기는 돌고래의 지능과 감정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이름 아래 동물들을 얼마나 희생시켜 왔을까요? 피터의 죽음은 단순히 돌고래 한 마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동물 복지와 윤리적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피터는 인간과 대화를 했던 최초의 돌고래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동물과 공존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호기심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밤과 비였습니다. 일단 영상에는 담지 못했는데 마가렛과 피터가 이제 서로 이제 계속 교감을 하면서 관계가 좀 깊어지니까 피터가 이제 마가렛한테 이제 성기를 막 문질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막 거칠게 막 이렇게 다가오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마가렛이 이제 손으로 이제 피터의 그 성욕을 막 해소시켜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냥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 뭐 그거고 그냥 이 주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어 제가 최근에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그 주인이 죽고 나서 그 주인 무덤 앞에서 이제 강아지가 이제 하루 종일 막 하울링하고 막 울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걸 보는데 약간 눈물 찔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가지고 이게 동물과의 그 교감이라는 게 그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귀엽다 뭐다 하면서 인제 뭐 잠깐 뭐 인제 교감하고서 이제 그냥 쉽게 약간 끊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랑 교감을 하면서 이제 인간에게 한 번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아예 그 동물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교감조차도 어느 정도 좀 책임감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1959년 러시아 우랄 산맥의 깊은 눈 속에서 9명의 등반가들이 정체불명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숙련된 등반가들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들의 텐트는 찢겨 있었고 시신들은 이상한 장소에서 기괴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이틀로프 패스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9년 1월 우랄 폴리테크닉 대학의 학생 10명이 탐험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경험이 풍부한 등반가들로 눈 덮인 우랄 산맥을 등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탐험은 리더인 이고프 다이틀로프의 이름을 따서 다이틀로프 탐사대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행은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탐사대는 철저한 준비 끝에 1월 23일 기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일기장과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죠. 하지만 1월 31일 홀라트 샤흐르산 기슭 너머에서 마지막 캠프를 차린 후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그 후 탐사대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구조대는 2월 20일이 돼서야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구조대는 산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텐트는 안쪽에서 찢겨 있었고 등반가들은 텐트를 버린 채 눈 속을 맨발로 뛰쳐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텐트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시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시신은 나무 밑에서 손과 발이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되었으며 몇몇은 두개골과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기이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시신들은 마치 자동차 사고를 당한 듯한 충격을 입었지만 외부 상처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한 여성 탐사대원의 경우 혀와 눈이 사라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방사능 물질이 일부 시신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자연재해설입니다. 극심한 바람과 눈사태가 탐사대원들을 공포에 빠뜨려 텐트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눈사태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군사 실험설입니다. 당시 소련군이 비밀 실험을 진행했고 탐사대가 실수로 그것을 목격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이 검출된 것도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현지 원주민들은 이 지역을 죽음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니 눈사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작은 눈덩이가 빠르게 굴러와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도 모든 증거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이톨로프 패스 사건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면 정부의 음모였을까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하나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우랄 산맥의 깊은 곳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내용에 담지 못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원래 탐사대는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 명이 질병으로 인해 이탈하게 되고 남은 9명이 산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출발 후 5일차가 되던 날 폭설이 몰아쳐서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이탈했던 인원이 괜찮냐는 무전을 보내요. 이때까지만 해도 탐사대장은 무사하다는 답신을 보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연락 두절이 되는데 9명의 시신이 한 곳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5명, 4명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발견이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의문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첫 번째 의문은 처음 발견된 5구의 시신은 영하 30도가 넘는 엄청난 추위인데도 불구하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 또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찢은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두 번째 발견된 4구의 시신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외부 상처는 거의 없었다는 점, 그리고 한 구의 시신은 눈과 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문은 일부 탐사대원의 손과 발이 착색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으며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었다는 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의문은 그 엄청난 추위를 느끼게 되면은 일단 그 뇌가 이제 한계에 달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제 몸이 이제 극심한 추위를 느끼다 보니까 안에 있는 혈액조차도 이제 뜨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교통사고를 당한 듯한 골절은 있지만 외부 상처는 거의 없고 눈과 혀가 없는 시신이 있다인데, 이게 내구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계곡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추락을 해서 이제 골절이 되었거나, 혹은 이제 시신이 발견된 게 약 3개월 후인데 그때 동안 이제 쌓인 눈의 무게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아무튼 이것도 충분히 설명은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잘못 알려진 점이 있는데, 이게 특정 시신의 눈만 혀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시신들의 눈과 혀도 많이 손상이 되었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이미 발견이 좀 늦게 되었다 보니까 이미 미라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눈이나 혀같이 이제 썩기 쉬운 곳들은 이미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문은 착색이 되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 의문은 착색이 되는 것은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방사능 검출이 조금 애매한데 이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여기 학생들이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학생들이다 보니 옷에 방사능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정도인데, 이 의문은 확실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는데 모든 가설들이 완벽하게 설명은 못하고 있어서 명확한 진실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 떠있는 듯한 신비로운 도시 마추픽추,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 구름 속에 숨겨진 이 신비한 유적지는 500년 넘게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곳은 단순한 요새였을까요? 마추픽추는 누구를 위해, 왜 건설되었을까요? 잉카인들은 어떻게 이 험난한 산속에 거대한 도시를 세운 걸까요? 그리고 사라진 황금의 전설과 함께 마추픽추가 감추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데스 산맥을 탐험하던 중 우연히 현지 농부의 안내를 받아 깊은 정글 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규모의 석조 건물과 계단식 논,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세상에서 잊힌 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으며 수백 개의 건물과 광장이 있었지만 인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긴 기록 어디에도 마추픽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죠. 어째서 이 도시는 스페인의 약탈을 피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마추픽추를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건축 방식입니다. 무려 50톤이 넘는 거대한 돌들이 어떠한 접착제 없이도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잉카인들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 산맥 위에 이토록 견고한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이 돌들은 정밀한 가공을 거쳐 서로 맞물려 있는데 틈 사이에 칼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 이 기술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음모론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정말 이 돌들을 손으로 깎고 다듬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기술을 사용한 걸까요? 미스터리는 건축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마추픽추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사라진 황금 이야기입니다. 잉카 제국은 황금으로 만든 신전과 보물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었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 보물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잉카인들이 스페인군의 침략을 피해 이 황금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마추픽추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추픽추 곳곳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지하터널과 동굴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이곳 어딘가에 사라진 황금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미 찾아낸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 마추픽추는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정말 잉카의 왕족들을 위한 휴양지였을까요? 아니면 군사적인 요새였을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도 하지 못한 더 거대한 의미를 가진 곳일까요? 마추픽추의 건축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곳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전과 천문대의 정렬 방식, 계절 변화에 맞춰 정확한 위치에 놓인 제단, 마치 이곳이 거대한 천문 관측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잉카인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관측하고 있었을까요? 단순한 별자리였을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마추픽추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인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추픽추의 황금은 정말 존재할까요? 잉카인들은 어떻게 초정밀 건축을 완성했을까요? 그리고 이곳은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잉카 제국이 정말 신기한 이유는 철제 도구가 전혀 없었던 국가인데 틈 사이에 칼조차 들어가지 않는 정교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잉카 제국은 말이나 가축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맨몸으로 돌들을 옮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려 50톤이 넘는 돌들을 산 위에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옮겼으며 그 엄청난 정밀도를 가진 건축물을 지었을까라는 미스터리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잉카 제국은 그때 당시 유럽보다도 고도의 천문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또 정작 글자나 통일된 언어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줄에 매듭을 짓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는데 이때까지 흑요석 같은 신석기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 조선은 강철검이나 화성총 같은 무기를 사용했고 유럽에서는 주식이나 보험회사 같은 경제 개념이 나오고 있을 때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스페인과 잉카 문명의 문명 차이는 약 3000년에서 400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잉카 문명은 진짜 정말 너무나도 언밸런스한 그런 신비한 문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친근한 바다 생물 중 하나로 알려진 범고래. 하지만 이들이 단순한 친구일까요? 범고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상어는 물론 대형 고래들까지 사냥하는 무자비한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범고래는 그 어떤 야생동물보다도 강력한 힘과 두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미스터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범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인간처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냥 전략을 짜며 심지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두뇌는 돌고래 중에서도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대뇌폐질이 매우 두껍습니다. 즉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특히 범고래는 문화적 전승이 가능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가 후손에게 사냥법, 의사소통 방식, 생활 방식 등을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문화적 전승과 관련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야생의 범고래가 인간을 사망케 했다는 보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상어는 해마다 수십 건의 인간 공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돌고래조차 인간을 공격한 사례가 있는데 최상위 포식자인 범고래는 왜 인간을 해치지 않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고래가 인간을 먹잇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범고래는 사냥할 때 먹이를 관찰하고 그 움직임과 소리를 분석합니다. 인간은 바다 생태계에서 매우 이질적인 존재이므로 범고래가 본능적으로 인간을 먹잇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범고래가 인간을 동맹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인간과 범고래는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호주의 일부 원주민들은 범고래와 함께 고래를 사냥했으며 그 보답으로 범고래가 사냥한 고래의 일부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랜 협력 관계가
범고래의 유전자에 각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야생의 범고래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 사육된 범고래는 인간을 공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2010년 미국 플로리다주 시월드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유명하죠. 당시 사육사였던 돈 브렌쇼는 범고래 틸리쿰에게 끌려가 익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틸리쿰은 이전에도 2차례 사람을 죽인 기록이 있는 위험한 개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범고래가 아닌 갇혀있는 범고래들에게서만 발견됩니다. 범고래는 높은 지능을 가진 만큼 좁은 수조에서 생활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이는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것에는 단순한 생태적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범고래가 인간에 대해 어떤 이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보고 친구로 인식하듯 범고래도 인간을 자신들과 유사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범고래가 특정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고래 무리는 상어의 간만 정교하게 빼먹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기술을 새끼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만약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해준 사례까지 있죠. 일각에서는 범고래가 인간을 조심하는 이유가 과거의 인간이 범고래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19세기까지는 범고래 사냥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일본과 노르웨이에서는 여전히 범고래를 사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범고래는 인간을 공격하는 대신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범고래는 단순한 바다의 포식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높은 지능과 사회성을 갖춘 바닷속의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간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범고래가 인간을 동맹으로 여기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연구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영상에는 담지 않았는데 범고래가 인간을 아예 공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범고래가 요트를 공격하는 일이 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추측으로는 이제 놀이의 일종이다, 복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공격당한 요트 선장 말을 들어보면 작은 범고래 2마리가 방향타를 흔들고 큰 범고래는 측면에서 전력을 다해 배를 들이받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게 그 작은 범고래들이 큰 범고래의 기술을 관찰하고 좀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들었을 때는 일단 분명히 큰 범고래가 이제 작은 범고래들한테 배를 공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게 생물학자도 이게 공격이 맞는 것 같고 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범고래가 이제 주축이 돼서 뭐 배를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저는 막 기사로 막 공격한다고 막 하고 막 이게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전 제가 신기했던 건 사실 공격하는 거 별로 신기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공격하는 게 정상 아닌가 싶어서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건 그 배를 공격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약간 이런 그 과정이 약간 사람이 아닌 그 다른 동물들에게서 그런 걸 보니까 그 과정이 좀 너무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0년 동안 부패하지 않은 시신, 신앙의 상징이자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 그녀의 이름은 베르나데트 수비루. 한 소녀가 목격한 성모 발현에서부터 죽음 후에도 변치 않는 육체까지 오늘 우리는 죽지 않는 수녀라 불리는 베르나데트의 삶과 그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르나데트는 1844년 1월 7일 프랑스 루르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천식으로 고통받으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858년 14살이 된 베르나데트는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전 세계를 바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1858년 2월 11일 베르나데트는 친구들과 함께 마사베엘 동굴에 갔다가 그곳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모는 그녀에게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동굴 안에 있는 샘물이 치유의 힘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베르나데트는 성모를 총 18번이나 목격했다고 증언했으며 이 사건은 루르드 성모 발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모 발현 이후 베르나데트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수도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1866년 베르나데트는 사랑의 자매에 들어가 수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자와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자신의 약한 몸을 이끌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1879년 4월 16일 3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조차도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르나데티가 죽은 지 약 18년이 지난 1897년 그녀의 시신이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거의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피부와 근육, 관절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1919년과 1925년에 진행된 두 차례 추가 발굴에서도 시신은 여전히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의 신앙인들에게 그녀가 진정한 성녀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부패하지 않은 시신은 과학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환경적 요인이나 신체 조건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묻힌 흙과 기후가 부패를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성스러운 표징으로 간주하여 베르나데트를 기적적인 성녀로 선언했습니다. 1933년 그녀는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성되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경배받는 성녀입니다. 그녀가 성모 발현을 목격한 루르드 동굴은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성지가 되었으며 그곳의 샘물은 여전히 치유의 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네베르에 있는 그녀의 유리관 속 시신은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와 회의론자들까지도 이끄는 신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신화가 아닙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시신은 우리에게 믿음과 신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며 그녀의 시신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1918년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페인 독감.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약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전염병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 독감은 현대 독감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스페인 독감의 비극적인 역사와 현대 독감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부터 1919년 사이 약 1년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독감 팬데믹입니다. 당시에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종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병의 이름은 스페인에서 유래했지만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스페인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독감 확산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자유로웠고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즉 5억 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오늘날 코로나19와 비교해도 훨씬 더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현대의 독감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대 독감은 주로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독감은 건강한 20대에서 40대 청년층에서도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불리는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면역 체계가 강할수록 몸 안에서 치명적인 반응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현대 독감의 증상은 고열, 기침, 근육통 등이지만 스페인 독감은 더 심각한 증상을 동반했습니다. 환자들은 폐에 심각한 염증이 발생하며 혈액이 섞인 거품을 토하거나 코와 귀에서 출혈이 있기도 했습니다. 빠르면 24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전염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제한되지 않았고 제1차 세계대전이 겹치며 병사들이 병을 각국으로 퍼뜨렸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현대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큰 교훈은 전염병은 단순히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며 우리에게 준비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과학과 의료기술은 발전했지만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현대의 전염병 대응 방식 중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로 존재하는 악령 들린 인형 에나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인형은 단순히 공포영화 속 창작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끔찍한 사건으로 유명해졌죠. 과연 이 인형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악령이 깃든 초자연적인 존재일까요? 지금부터 에나벨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 코네티컷주에 사는 간호학과 학생 도나는 어머니로부터 생일 선물로 낡은 천인형을 받았습니다. 이 인형은 당시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흔한 장난감 레그디엔 인형이었죠. 그녀는 이 인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룸메이트 엔지와 함께 인형을 침대 위에 두고 지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도나가 아침에 침대머리맡에 두었던 인형이 저녁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거나 자세가 바뀌어 있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형은 점점 더 명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나와 엔지가 인형을 거실에 두고 외출한 뒤 돌아오면 인형이 방 안에 돌아와 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형 옆에 이상한 쪽지가 발견됩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끔찍하게도 또 다른 쪽지에는 루를 도와주세요.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도나와 엔지는 점점 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나의 친구 루입니다. 그는 도나의 인형이 처음부터 불길하다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루는 이 인형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고 도나와 엔지에게 인형을 버리라고 설득했지만 두 사람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루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갑자기 끔찍한 악몽에 사로잡힙니다. 꿈속에서 에나벨 인형이 천천히 기어와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깨어났지만 목과 가슴에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남아있었죠. 이로 인해 도나와 엔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도나는 결국 초자연현상 전문가인 에드와 로레인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악령, 유령, 초자연현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베테랑 연구자였습니다. 워렌 부부는 이 인형이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악령이 깃든 물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사 결과
워렌 부부는 이 인형에 깃든 영혼이 실제로 어린 소녀의 영혼이 아니며 이 영혼은 자신을 에나벨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연민을 유도했던 악령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악령은 도나와 엔지의 동정심을 이용해 점점 더 강력한 힘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악령은 집안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결국 심각한 사고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컸죠. 워렌 부부는 에나벨을 즉시 봉인하고 자신들의 오컬트 박물관에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이 인형은 강화 유리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으며 상자에는 열지 마시오 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에나벨은 여전히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된 이후에도 인형을 비웃거나 무시한 방문객들이 이상한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에나벨은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초자연현상의 무서운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인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악령이 깃든 물건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과 과장된 이야기의 결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일단 워렌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진작에 알고 있는 편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컨저링 시리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워렌 부부에 대해서는 옛날에 좀 많이 알아보고 좀 와 신기하다 그냥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컨저링 3인가? 3에서 나오는 그 살인 사건이 있어요. 악령이 그 깃들어가지고 이제 사람 막 죽이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 재판이 열렸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재판을 열렸는데 그때 당시 워렌 부부가 이제 악마 빙의를 주장하면서 이제 변호를 했었는데, 물론 유죄 판결 받았지만 아무튼 워렌 부부가 변호까지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남편 측 그 에드워드 워렌 마이니가 이제 감금당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루머니까 정확하지는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넘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의혹은 이제 조작 의혹이 아마 제일 컸죠. 왜냐하면은 이제 영상들 대부분이 이제 다 옛날 영상이다 보니까 사건 자체도 다 옛날 거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상 기술이 발달이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조작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작 의혹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심령 현상들이 좀 다 너무 약해요. 좀 약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좀 의혹이 좀 많았고, 이거 지금은 두 분 다 고인이신데 그 컨저링 시리즈 한창 잘 될 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워렌 부부 둘 다 살아계셨었는데 그때는 의외로 의혹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컨저링 시리즈가 잘 나가고 워렌 부부가 더 유명해지니까 그때는 의혹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의혹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오컬트 박물관 그게 실제로 운영을 하는 데였거든요. 근데 2019년에 폐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박물관 안에 있는 뭐 에나벨 인형부터 시작해서 그 악령이 깃들었다고 하는 그 물건들 있잖아요. 그 물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알아봤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좀 그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보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정말로 악령이 깃든 물건이라면 이게 막 이렇게 좀 보관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퍼지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 않나? 물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개인적으로는 말거나 쪽입니다. 심해 속 깊은 곳, 우리가 탐험하지 못한 어둠 속에는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길고 유려한 몸으로 바다의 용이라 불리는 오아르피씨는 단순한 심해 생물이 아닌 대재앙을 예고하는 전령사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생물의 정체와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아르피씨는 바다뱀 또는 리본 물고기로도 알려진 생물로 길이가 최대 11m에 이르는 초대형 심해 생물입니다. 그의 길쭉한 몸은 리본처럼 유려하며 머리 위에 붉은 지느러미가 있어 마치 신화 속 용을 연상케 합니다. 오아르피씨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심해에서 서식하며 평소에는
인간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물이 해수면 가까이 나타날 때면 항상 사람들은 불안에 떨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부터 오하르피씨는 단순한 생물이 아닌 자연재해를 예고하는 전령사로 여겨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하르피씨가 유구노 츠카이, 용궁의 전령사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생물이 해안가 근처에서 발견되면 곧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전에도 오하르피씨가 연이어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오하르피씨와 자연재해의 연관성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해에 서식하는 오하르피씨는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 해수면 가까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해저 지형이 변화하거나 압력 변화로 인해 심해 생물들이 서식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오하르피씨 목격 사례가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오랜 신화와 전설이 만들어낸 심리적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하르피씨가 정말로 자연재해를 예고하는 생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드문 목격으로 인해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일까요? 최근에는 2023년 칠레 해안에서도 길이 6m가 넘는 오하르피씨가 발견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칠레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며 오하르피씨와 재앙의 연관성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오하르피씨는 심해에서 온 신비로운 생물인과 동시에 인간에게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자연재해를 예고하는 전령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심해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생물인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하르피씨는 심해라는 미지의 세계와 우리 지구의 자연적 변화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하르피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심해 생물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자연의 신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중국의 한 인기 아나운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 년 뒤 그녀를 닮은 표본이 전시회에서 공개되며 충격적인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 표본은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 웨이제, 당시 중국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나운서 중 한 명이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탁월한 진행 능력, 중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녀. 하지만 2000년대 초 그녀는 갑작스럽게 실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은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죠. 그녀의 실종은 곧바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실종 사건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 인체의 신비전이 중국에서 열리며 대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전시회는 실존 인체 표본을 사용해 인체 내부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그중 한 표본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표본은 임신한 상태였고 얼굴은 실종된 아나운서 장혜이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코, 턱선, 얼굴 윤곽까지 사람들은 이 표본이 장혜이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임신 중이라는 점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인체의 신비전은 처음부터 그 표본들의 출처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시회 측은 모든 표본이 기증된 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표본들 중 일부가 중국에서 처형된 사형수들이나 실종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매년 수많은 사형을 집행했으며 사형수들의 시신은 공식적인 관리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이 전시나 연구용으로 허가 없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그렇다면 이 임신한 표본과 장애이제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장애이제가 실종되기 전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이야기가 그녀의 지인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문은 표본의 임신 상태와 맞물리며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전시된 표본이 장웨이제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시회 측에 출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시회 측은 표본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럼 진실은 무엇일까요? 전시된 표본이 정말 장웨이제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웨이제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신비전 역시 표본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전시나 콘텐츠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장웨이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와 임신한 표본 사이의 연관성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진시황. 그는 단순히 중국의 초대 왕제일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었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름 하나로도 역사와 신화를 뒤흔들었던 그가 남긴 제국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애와 의문을 동시에 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시황과 그의 제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아니 어쩌면 감춰진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의 불멸의 욕망, 전설로 남은 미스터리,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시황의 또 다른 모습을 탐구해보겠습니다. 기원전 259년 진시황은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음모 속에서 살아남은 그는 결국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며 황제가 되죠. 하지만 황제의 꿈은 단순히 제국을 통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은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영원한 생명, 곧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것이었죠. 그는 전국 곳곳에 신하들을 보내 불로장생의 약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불사의 약을 찾기 위해 동쪽 바다로 보냈던 신하 중 한 명이 바로 서복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서복은 동쪽 바다로 나아가면서 영생의 약을 구할 수 없자 돌아오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가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일부 학자들은 일본의 초기 문화와 서복의 전설을 연결지으며 그가 일본 역사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진시황의 불멸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황제의 욕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착은 제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목숨을 걸고 찾았던 불사의 약은 어쩌면 그의 죽음을 앞당겼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진시황은 장기간 수은이 포함된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연금술사들은 수은을 신성한 물질로 여겼고 불로장생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수은은 신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져옵니다. 진시황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먹었던 약들이 그의 건강을 점점 악화시켰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설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시황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그의 무덤, 진시황릉입니다. 1974년 중국 시안 근처에서 농부들이 땅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한 유적.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 병마용입니다. 무려 8천여 개의 병사와 말 조각상들이 진시황릉을 수호하듯 서 있는 모습은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진시황릉의 진짜 비밀은 아직 열리지 않은 무덤 속에 있다고 하죠. 사서에 따르면 진시황의 무덤 안에는 온갖 보물과 함께 강으로 흐르는 수은이 무덤을 둘러싸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로도 이 무덤을 완전히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수은 때문입니다.
최근의 조사 결과 진시황릉 주변 토양에서 높은 수은 농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기록이 실제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지죠. 그렇다면 무덤 안에 정말 수은광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진시황이 죽은 뒤 그의 전설을 부풀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까요? 진시황의 죽음 자체도 또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기원전 210년 그는 동쪽 순행 중 갑작스럽게 숨을 거둡니다. 문제는 그가 죽은 장소가 제국의 수도 함양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당시 그의 시신은 여름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 함양까지 운반되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주변에서 상어를 잡아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어의 냄새로 시신의 부패 냄새를 감춘 거죠. 진시황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해 음모론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불로장생약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권력투쟁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황제가 죽은 후 그의 측근들은 황제의 마지막 유언을 조작하며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계자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진시황의 죽음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시황의 무덤 안에는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곳에 중국 고대의 잃어버린 역사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덤 속에는 진시황이 불사의 존재가 되기 위해 실험했던 수많은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죠. 병마용이 단순히 황제를 보호하기 위한 상징물이 아니라 무언가 감추기 위한 장치였다는 주장도 흥미롭습니다. 만약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진다면 고대 중국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일지도 모릅니다. 진시황은 단순히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정의한 혁명가이자 자신의 욕망으로 신화를 쓴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집착과 두려움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시황릉이 완전히 열리는 날, 우리는 그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될까요? 아니면 그의 무덤은 영원히 닫힌 채로 남아 진시황의 전설을 더욱 깊게 할까요? 여러분은 진시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불사의 꿈은 단순한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진시황릉을 아직까지 발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재밌는 이유와 이제 가장 유력한 이유,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우선 유력한 이유는 문화유산 보존 때문인데, 이게 발굴 후에 그 보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고대 유적이나 유물은 발굴 과정에서 외부 공기랑 접촉하면 그 손상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실제로 병마용도 발굴 당시 그 색채가 살아있었는데 공기랑 접촉하자마자 색이 바래버린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진시황릉을 발굴하면 내부 유물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발굴보다는 보존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이유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현재 기술로 발굴하기보다는 미래에 더 발전된 기술로 유물을 안전하게 발굴하는 게 문화적 가치를 좀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렇게 하는 길이니까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유력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유인데,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왜냐면 이게 역사 자료에 따르면 그 진시황릉은 그 항우의 함양 점령 과정에서 이미 약탈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다면 안에 있던 유물들은 거의 없을 거고 남아있어 봐야 뼈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진시황릉이 그 기록에 따르면 40만 명의 그 제수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그 제수 노동자들이 무덤 공사에 투입되었어요. 근데 그 무덤을 공사했기 때문에 위치들을 다 아니까 전부 순장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의 유물은 전부 발굴되고 뼈밖에 없다면 이게 진시황에 대한 역사적 평가, 그러니까 즉 그 중국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닥을 칠 테니까 일부러 발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고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유력한 이유는 문화유산 보존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